통화스와프가 무엇인지,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앞으로도 증시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인지, 보시다시피 한미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을 합니다. 증시도 상당히 안정이 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죠. 이 다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모처럼 만에 증시가 정말 기분 좋게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떨어진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락의 브레이크는 걸렸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을 할 것이냐? 자, 그것은 이 반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반등의 원인은 지난주 목요일날 밤에 전해졌던 통화스와프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네이버 실검 1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날 증시는 모처럼 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화스와프가 무엇인지,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앞으로도 증시의 상승세가 계속 될 것인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한국과 미국이죠. 이 두 나라가 각각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원화와 달러입니다. 통화 수합이라는 게 교환하다, 바꾸다 이런 의미죠. 즉 한국과 미국이 양 국가의 그런 법정 화폐를 주고받고, 즉 교환하는 것을 통화 수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환율,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자, 그리고 6개월 동안 교환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교환되는 것을 바로 통화 스와프 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이게 긍정적인 것이냐? 제가 바로 직전에 올렸던 영상 컨텐츠 제목이 왜 한국 증시만 급락을 하느냐? 그 원인은 환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불안정하니까, 즉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원화로 바꿔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거든요. 자, 그런데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신의 평가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연속적으로 물면서 특히나 이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엄청나게 빠졌다는 것이죠. 이 주식시장 급락의 원인이었던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좋은 솔루션이 바로 이 통화 스와프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원화 가치 대비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에 달러가 그만큼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우리는 원화를 주고 그 다음에 달러를 받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했죠. 즉 달러 보유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환율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통화 수합 체결로 과연 이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회복이 될 것이냐? 자, 그 부분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번에 두 번째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것인데, 예전에 한번 체결했었던, 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통화 수합부 체결, 그 전후 주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한 날짜가 언제냐면은 2018년 9월 중순입니다. 자, 그때 코스피 지수는 보시다시피 1,400, 환율은 1,150원이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패닉 장세는 전혀 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시간이 지나면서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커지죠.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월로 접어드니까 갑자기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환율이 무려 1,373원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데 이때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이 나왔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10월 6일 날 미국의 7천억 달러 구제금융 법안 통과, 그리고 10월 9일 날 G7 국가, 즉 주요 7개 국가죠. 여기에서 일제히 금리 단행을 하고, 이에 발맞춰서 한은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워낙에 이 공포스러운 국면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먹히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은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하락세를 야기를 시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바로 외국인들이 팔아치워서 그런 거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환율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1,400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위기의 절정 단계, 즉 패닉 단계에 와서는 자,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하죠.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한 3월 11일부터 3월 18일 동안 한 8영업일 동안 코스피 지수가 무려 26%나 떨어졌거든요. 이게 최악의 기록은 아닙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 주가를 보시면은, 자, 2008년 10월 15일부터 2008년 10월 24일까지 9영업일 동안 코스피 지수가 1340에서 무려 939까지 떨어집니다.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무려 31%나 빠집니다. 지금보다도 더 패닉 장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경제 지표가 이제 안 좋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미국에서 9월 소매 판매가 3개월 연속 감소를 했다. 그리고 S&P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죠. 여기가 한국의 은행들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춥니다. 자, 그리고 10월 24일에 와서는 신흥국의 디폴트 위험을 측정하는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 이 프리미엄이 급등을 합니다. 이 프리미엄이 급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점점점 위험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헝가리, 아이슬란드 등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7년 만에 이제 파산 위험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도 이때도 보시다시피 정책이 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우리 정부가 은행권의 대외 채무 지급 보증을 실시를 하고 300억 달러의 외화 유동성을 은행에 추가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증시 안정 정책을 위해서 펀드 소득 공제 등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락의 폭이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 자, 10월 27일, 이때 종가는 946포인트인데 장중에 890포인트. 즉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최저점에 도달했던 그 날짜가 바로 10월 27일입니다. 자, 이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때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다지 진정되지 않죠. 자, 그러다가 2008년도 10월 30일 날 보시다시피 한미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을 체결을 합니다. 자, 이때가 대한민국 최초로 미국과 통화 수합을 체결한 그 날짜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뭐 미국, 중국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기지 부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6천억 달러의 지급 보증을 추진. 일본에서도 또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옵니다. 자, 그때까지 거의 한 1,500원으로 치달았던 환율이 이렇게 통화 수합과 더불어서 글로벌 그런 재정 정책이 나오자마자 급락을 하죠. 이틀간에 거의 한 13% 정도 급락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해도 엄청난 건데 환율이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1,5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이 이때 당시에 1,200원대로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증시도 상당히 안정이 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죠. 자, 이때도 역시나 이 통화 수합이 브레이크가 없이 낭떠러지도 떨어졌었던 그 증시에 대해서 분위기를 반정시켰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다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다시피 증시는 반등을 하긴 했으나 그 뒤로부터 다시 또 변동성이 확대가 됩니다. 뭐 11월 6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7.6% 하락해서 마감을 하고요. 자, 결과적으로 11월 말에 도달을 하니까 다시 이 949포인트로 최저점으로 치달습니다. 증시가. 그리고 같은 기간 환율을 보시면은 다시 1,400원대로 올라요. 자, 왜 그러냐? 자,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하고 신흥국의 CDS 프리미엄 급등을 하고 금융 위기에 전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은 그런 경제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의 민간 고용 부분이 6년 내 최대폭 하락, ISM 서비스업 지수가 11년 만에 최악, 그리고 피치에서 한국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또 하향을 하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7년 내 최고, 그 다음에 2위 가전 유통업체 파산보호 신청, GM의 목표가를 무려 0원으로 제시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뭔가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사상 최악으로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통화 수합을 체결을 해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화된 실물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꽁꽁 얼려버렸다. 자, 그러면서 다시 환율은 급등을 하고 외국인들이 팔아서 그렇겠죠. 그리고 주가는 다시 연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합니다. 자, 그래서 통화수합은 단기적으로는 이 금융시장에 안정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 경제 지표 악화로 금융시장은 다시 불확실성을 확대를 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달을 좀 더 볼게요. 자, 그래서 2008년도 12월 달에 왔습니다. 자, 12월 달에 와서도 역시나 악화된 그런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이게 뭐 한 달 발표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 26년 내 최저치 기록, 모기지 대출 연체율, 차압 비율, 사상 최고치, 실업률 15년 만에 최고치 경신, 이러한 안 좋은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때는 오히려 지수가 반등을 합니다. 그죠? 900선까지 테스트를 했다가 점점 반등을 하고, 자, 결과적으로는 한 1200선까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같은 기간 환율도 1500원까지 상승을 하다가 이제 1200원대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까지 살펴본 걸 약간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자, 역사적 위기에서 찾는 주식시장의 반등 시점. 자, 여기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자, 3단계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발단, 이 위기의 발단,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때에도 이 시장이 좀 불안정해지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로 이제 통화 정책 내지는 시장 안정화 정책이 나옵니다.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매도를 금지시킨다든지 그런 정책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위기의 절정 단계. 앞서 봤었던 코스피가 1300포인트에서 뭐 890포인트로 급락했던 그 시절. 자, 그 시절에는 어떤 지표가 나오냐면은 공포로 측정하는 빅스, 그 다음에 환율이 급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의 CDS 프리미엄이 또 급등을 하죠. 자, 그리고 주가는 그 당시에는 급락, 패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도 물론 정책이 많이 나오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히지 않는다. 단발성에 그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급락 패닉의 절정에 달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생기느냐? 바로 통화 수합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악화된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실업률, 서비스, 뭐 공급자 지수 이런 것들이 역대 최악으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정부의 재정 정책이 투입이 되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물론 이렇게 악화된 경제 지표가 나오면은 주가가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환율이 급등을 하지만은 시간이 좀 더 지날수록 바닥을 다지고 약간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 통화 수합을 체결했다 라고 해서 과연 주식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회복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장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통화 수합을 체결을 해서 일시적으로는 진정이 됐지만은 추후에 악화된 실물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다시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죠. 원달러 환율은 다시 1,500원까지 갔었고 현재 이 위기의 원흉 이것이 2월 달에 아시아를 강타를 했고 3월 달부터 이제 미국과 유럽을 휩쓸고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과 유럽의 피해가 훨씬 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악화된 경제 지표가 3월 말부터 4월 달, 5월 달까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러한 시기가 왔을 때 다시 한번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출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다시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국 시장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가 있다. 자, 하지만은 이런 경제 지표가 나온다면은 거기에 걸맞춰서 재정 정책이 투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악화된 경제 지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시장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엄청나게 매도 물량을 쏟아낸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현재 이 위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고 이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악화될지 모르니까 밸류에이션, 실적, 기업의 펀드멘탈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무조건 팔아치우는 거거든요. 일단 이럴 때는 달러를 쥐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팔아치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악화된 실물 경제 지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위험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는 겁니다. 숫자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악화된 실물 경제 지표가 막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여기에 맞춰서 재정 정책들이 투입이 될 때면은 오히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뭐 장담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큰 틀을 이 영상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한다면은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힘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